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2월 21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국방론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어제도 KF-21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국 쪽에서 KF-21이 곧 몇 년 아니면 5세대 개발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죠. 그 반면에 한국에서는 KF-21을 5세대 또는 최근에 또 자료들을 보면은 유무인 복합체계 이런 게 준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6세대예요. 그래서 4.5세대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던 언론의 국방 기자들의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5세대, 6세대까지 가시화되고 되는 분위기가 짙어지자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세대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자, 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또 그 중에 하나 주요한 요인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6세대 전투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복좌기, KF-21의 복좌기, 즉 좌석이 두 개예요. 두 명의 조종사가 탄다는 거죠.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저겁니다. 그래서 시제기가 지금 한 6대 이렇게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번째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제기처럼 시험 비행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침 어제 올린 동영상하고 너무 궤가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국내 국방 기자들은 KF-21이 이제 5세대가 되겠구나, 6세대가 되겠구나 이 말을 왜 안 하는지. 자, 이게 예전에도 제가 사용했던 거고 인터넷에도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다. 초창기부터 이게 반영이 돼 있어요. 즉 단좌기와 복좌기가 두 개가 다 디자인이 돼 있었고 이것은 확장성을 염두에 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4.5세대도 제대로 어떻게 만드느냐, T-50도 겨우 만들었는데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굳이 그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훈련기 용도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주력 전투기를 그 기체를 조종하기 위한 훈련기로 쓰는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명의 조종사로도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죠. 요즘 최신기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훈련의 목적으로 사용될 거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T-50이나 FA-50의 개량 수요에 그런 게 반영이 돼 있어요. 자, 조종관이나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기체랑. 그래서 그거는 훈련도 겸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KF-21의 조종 훈련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는 T-50이나 FA-50 지금 이미 제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훈련기를 성능 개량을 해야 돼요. 계기판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게 또 T-50이나 FA-50의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성도 더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기로 생각한다? 좌석이 두 개 달렸다고 그거 100% 아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6세대 전투기의 형상입니다. 즉 무인기를 무인기 편대죠. 무인기가 한 대도 아니고 그것들은 각각의 AI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편대예요. 우리 보통 한 편대라 그러면은 비행기가 4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무인기가 4대씩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기본적인 움직임을 하겠죠. 그것도 물론 계속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담하는 사람이 뒤에 탄다. 6세대 전투기가 초창기 이제 그 컨셉이 나왔을 때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조종사가 3명인 것까지도 고려가 됐더랬어요. 그런데 AI의 발달이 이제 지속됨에 따라서 운용자 숫자가 줄어드는 분위기가 지금 반영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영상 이거 올린 거랑 잘 매치가 된다. 근데 지금 봐서는 원래는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을 아마 우리가 개발할 때는 KF-21을 초창기 때는 2030년대 후반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쯤이더라도 KF-21은 데뷔한 지 12년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장에서 6세대 전투기를 만나게 돼요. 5세대 전투기는 당연하고.
그러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성능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이제 가만히 돼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수명을 봤을 때 비행기의 사용 수명을.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이 중국의 추격에 긴장을 해서 30년부터 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6세대를. 그러면 그게 이제 더 앞당겨진 거죠, 훨씬. 생각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예,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빨라지고 있다고 봐요. 없던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던 걸 더 빨리 해야 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외형 자체는 이걸 뜯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스텔스 형상으로 당연히 디자인돼 있죠. 지금도 이미 군데군데 스텔스 도료나 스텔스 구조체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걸 애써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겠죠. 예.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대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쓰고 있는 F16이나 F15, 그거 4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5세대는 이게 스텔스가 다 가미된 거죠. 예, 뭐, F22 랩터, F35, 뭐, 러시아의 수호의 57, 중국의 J20, 뭐 이런 게 있죠. 예, 5세대고, 여기서 이 기반에다가 유무인 복합체계, MUMT라고 많이 또 이야기도 하죠. 이 단어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신 분들은 Man, Unmanned Team, 뭐 간단한 뜻이에요. 유무의 복합이란 말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2030년부터 등장하는 거잖아요. 한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앞에 뭐 1, 2, 3, 4들은 저기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고정해 놓고 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대 차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모든 무기 체계에서 우리 전차도 보면은 뭐 몇 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3세대 전차, 4세대 전차, 미사일도 3세대, 4세대. 한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맞짱을 뗄 수 있는 무기 체계인 경우에는, 즉 4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심하게 패할 가능성이 크다. 승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세대 차이예요.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스텔스가 아닌 비행기하고 4세대, 스텔스인 비행기하고 공중전원이 벌어지면 통상적인 경우에서는 스텔스기인 5세대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차가 그거예요. 즉, 그 다음 세대를 못 이겨요.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6세대하고 5세대하고 전투를 하게 되면 그건 또 무슨 말이냐? 5세대, 6세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무인기가 추가된 것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둘 다 스텔스기겠죠. 그럼 상당히 가까이 다가와야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로. 양쪽에 레이더 성능이 같다고 볼게요. 6세대로 갈수록 레이더 성능도 좋아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지만 일단 같다고 볼게요. 자, 6세대에는 무인기들이 4대가 붙어 있죠. 한 편대가 붙어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무인기를 일렬로 쭉 세운다고 상상을 해 볼게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러면 각각은 다 데이터 링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이더 탐지 거리가 4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최대치로 늘리면. 예. 나의 6세대 기체는 똑같은 레이더를 가졌지만 나를 상대하려는 5세대 레이더에 비해서 4배나 더 먼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인기들은 또 무장을 하고 있어요. 사거리도 4배가량 길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5세대 전투기가 이길 수가 없겠죠. 그 차이예요. 예. 자, 세대차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는 염두에 두시면은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광순 단장이라고 직을 떠난 것 같아요. 2020 작년 초나 재작년 말 정도에 방사청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죠. 예,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2014년도에 KF-X, 즉 KF-21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특히 미국의 기체들을 우리가 크게 타산 지석으로 삼은 게 보여요. F-22, F-35를. 확장성을 강조했어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4.5세대로 지금 시작을 하지만은 KF-21이 하늘을 누비는 기간 동안 5세대 전투기도 이미 정점에 달했다가 6세대 전투기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결과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5세대 전투기도 6세대 전투기를 이길 수가 없는데 4.5세대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당연히 성능 개량이 돼야 되죠. 그게 용이하게 설계가 돼야 되죠. 그죠? 개량에 대한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발을 잘못 디디면 나중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점을 피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스트레스 형상이에요. 그래서 기체를 무조건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1g 가볍게 하면 뭐 상금을 10만 원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 나중에 성능 개량을 하게 되면 기체는 자꾸 무거워지게 돼 있으니까. 자, 이런 것을 지금 F-22와 F-35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22가 2030년부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뜯어 고칠 수 있겠죠. 있지만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새로운 기체 개발하는 것보다. F-35는 아직 대량 생산 허가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실험 중이에요. 실험 중인 비행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작년 말에 난 건데, 그때 아마 예산안 확실히 통과되면서 난 것 같은데, 188억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년 국방 예산에 F-35 추가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 이거 아직 계약은 안 한 걸로 보이고, 계약을 하고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는 좀 많이 부정적인 기류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어요. 188억은 반영이 됐어요. 근데 향후 구매를 하면서 계약을 하고 돈을 차근차근 기체가 들어오면 돈을 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조금 고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88억 반영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여지가 많이 있다. 우리 군 내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2028년까지 20대를 도입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KF-21의 개발 계획을 보면은 26년에 개발이 완료되고 26년부터 개량형 블록 2라고 그러죠. 블록 2 개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블록 2는 지금 봐서는 5세대도 아니고 바로 6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2030년부터 전 세계 주요 전투기들이 6세대로 바뀌거든요. 우리는 그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화가 카이를 인수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공기업도 아니고 완전한 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가장 큰 상품이 뭐예요? KF-21이죠. 그리고 이미 준비를 해왔는데 시장을 선점해야죠. 무인기도 같이 팔아야죠. 그래서 바로 6세대로 갈 가능성이 커요. 남들이 6세대 내놓는데 우리가 사기업의 마인드가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5세대 전투기 내놓겠습니까? 4.5세대 전투기 가지고 팔겠다. 가격 싸게 해서 그게 CR이 먹히는 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26년부터 우리는 5, 6세대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무인기가 준비가 돼 가고 있거든요. 많이. 그럼 6세대로 바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맞아요. 그럼 30년 초에 미국만큼 빠르지는 못하더라도 그 외 국가들보다는 빨리 내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028년까지 도입이 되면은 그 도입된 기체는 30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F-35를. 그 30년 동안 그는 5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의 수명의 대부분을 F-35 수명의 대부분을 6세대 경제 전투기들과 겨뤄야 돼요. 지금 무적의 비행기로 비춰져 있잖아요. 도입하고 2년만 있으면 무적이란 말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어요. 미국도 F-35를 개량해서 6세대로 만드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에요. F-35 개발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수많은 문제점만 도출되고 있죠. 돈 먹는 하마죠. 엔진부터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개발한 무인기에 연동을 되겠습니까? 미국도 포기한 일을? 아니에요. 들어온 지 2년 만에 2인자로 바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수명이 급격히 단축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개발이 안 끝났을 수가 있어요. F-35가. 그런 말씀을 제가 앞서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끝에 링크만 간단히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자, 개발 일정 한번 더 확인할게요. 2022년 7월 19일 첫 시험 비행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뭐 무난히 잘 진행되는 것 같고 복좌기까지 등장한 게 의미심장하죠. 어제 2026년 체계 개발 성공, 공대공 무장 끝때까지 개발한다 이런 것 같아요. 26년에서 28년 사이 공대지 개발. 저거는 뭐 타우루스의 한국형 그런 게 있고 또 뭐
대방사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주요한 것만 꼽자면 그 정도고 그 외에도 제가 영상에서 다룬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 무장으로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개선형인데 블록 2, 블록 3인데 지금 봐서는 블록 3로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바로 그거죠. 그리고 주변국은 다 6세대인데 우리만 5세대를 가지고 그들과 공중전을 벌이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5세대는 6세대를 이기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력의 유지 차원에서도 우리는 바로 6세대로 가야 돼요. 덧붙여 사업성, 시장성. 같은 6세대를 내놓으면서 가성비가 더 좋고 성능은 더 좋지만 가격은 합리적인 이런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자, 이거 예전에 다뤘던 겁니다. F-35 개발 완료가 10년이 또 연기가 됐죠. 그래서 이래 되면 벌써 2020년 후반으로 가요. 아직까지 대량 생산 오케이를 못 받는 거예요. 시험적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추격해오자 미국이 이제 결정을 내렸잖아요. 30년까지 두 가지 기체를 동시에 내놓는다고. 하나는 6세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4.5세대 저렴한 기체, F-35 같은 그런 전체를 밟지 않을 수 있는 기체.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매 수량을 줄이잖아요. F-35를. 이거는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요. F-35는. 대비를 제대로 못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사라고 압박을 넣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로켓 마틴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느끼지만 여기 보면 아이언버드도 제작 못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미국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값이 너무 비싸서 업계에서 군에서 개발하겠다고 군에서 가져갔는데 이때까지 개발해놓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업계에서. 그러니까 군 연구개발진이 버벅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KF-21을 이렇게 개발했으면 아마 기자들이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엉망됐을 거예요. 자, F-35 상황 이렇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6세대가 되면은 무인기하고 아까 MU, MT 협업이 핵심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작년 DX 코리아에서 이 기체가 처음으로 등장했죠. 로얄 윙맨이라는 거. 이거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편대 비행을 KF-21이랑 같이 하는 기종이에요. 그때 이걸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미국도 그래요. 무인기는 내 유인기가 즉 KF-21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적의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것을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알고리즘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기체들이에요. 그게 6세대 MU, MT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방어를 하는 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두 가지 기체가 동시에 개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저피탐, 정찰 위주. B-21 같은 거죠.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투기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비행기. 무장도 다 공유가 되겠죠. 자, 이것이 옛날에 가오리 X로 알려져 있던 그 무인기가 덩치가 커져가지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덩치가 더 커지고 모양이 더 세련되게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로얄 윙맨하고 많은 부분들이 공유가 되겠죠. 자, 이거는 꼬리 수직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피탐이에요. 저피탐이지만 기동성은 좀 떨어져요. 자, 이거는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정찰, 그리고 비밀 타격 이런 목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체입니다. 저는 이 기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방 분야에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한꺼번에 두 가지 기체가 준비가 다 된 거거든요. ADD에서 발표했잖아요. 소프트웨어 다 개발했다고, 알고리즘. 그냥 날라만 가고 자동 비행해서 자동 착륙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중전까지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아마 미국보다 빠를걸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1번이에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 AI 분야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두 가지 기체를 동시에 개발한 거잖아요. 처음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엔진 다 공유할 거예요. 스텔스 기능, 모든 기능, 많은 부분이 공유할 거예요.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하나 개발할 때 문제가 있었으면 나머지는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두 가지 동시에 나왔다는 것은 이 개발이 아주 순조롭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무인기들은 사람이 타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아주 빨라요. 예. 그리고 무인기용 무장체계나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이 시장의 최첨단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거 수입하기도 어려워요. 다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부분은 KF-21하고도 호환이 돼요. 서로 상승관계에 있어요. 여기서 성과가 있으면 KF-21에서 활용할 수 있고 KF-21의 성과를 여기도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선순환 구조로 압축 성장하고 있는 분야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준비가 돼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KF-21이 복잡하기가 시험 비행을 성공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훈련기 용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이나믹한 미래 6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우리는 훈련기 개발하고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T-50과 FA-50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개량해야 되겠죠. 좀 더 고급 기종으로 훈련 가능하게 해서 고객의 폭을 더 넓힐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되고 있고 계속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처음에 이 기존에 있는 게 제일 왼쪽 거는 프랑스 거고 가운데 거는 이게 이제 독일, 프랑스의 6세대 전투기에 같이 작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시험 컨셉 모델이에요. 오른쪽에 거는 미국이 이걸 선도할 때 그때 내놨던 거, 그다음 멈춰져 있었죠 오랫동안. 예. 처음에는 점선한 정도의 가운데 기체 정도의 외형 크기를 가졌더랬어요. 초창기에 이런 정보가 나왔을 때 쿠스 FC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게 한 2년 전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번에 DX 코리아에서 새로 가다듬어진 모델이 제시가 됐을 때는 크기가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쪽으로 옮겨가 있어요. 덩치가 커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도를 보면은 한 25년이면은, 단일 비행기 이렇게 비행이 아니고 편대 비행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해본다, 시험 비행을 해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얘는 정말 많이 돼 있어요. KF-21은 26년부터 개발할 거잖아요. 제가 추정 건네는 5세대를 건너뛰어서 바로 6세대로. 자, 그럼 24, 25에 이런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하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비행기에 의해서 코디를 받겠죠. 걔들끼리만 편대 비행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두머리가. 그게 KF-21 자리인데. 그러면 KF-21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블록들이 연구 개발될 때 그런 무인기들은 이미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시기상으로 그래요. 엄청나게 스케줄 조정을 하면서 이빨이 안 빠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 눈은 그렇게 보여요, 최소한.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절대 우리가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순서가 밀리지 않는다. 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체가 있으니까. 4.5세대 기체지만 그 개발할 때 이미 6세대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한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6세대 개발을 시작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텔스 기술 같은 것도 이미 우리가 개발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예. 그 내용도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나오네요. 이건 ADD에서 이제 5세대 부분이죠. 스텔스가 이거는 지금 F-35를 사례를 들은 건데 KF-21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키우느냐라는 부분들 표시를 했고, 각 부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추기 위한 시도들이 행해지느냐를 설명한 거예요. RAM이라고 한 것은 전파 흡수 도료죠. 소위 알고 있는 페인트. 네. 저 부분도 초기에는 자꾸 이제 음속 이상으로 나르고 하면 벗겨져서 저걸 다시 바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가시고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가 접근성도 없는 기밀 기술이라 그런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저런 부분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우리 쪽에 전파 흡수 도료는 이미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 것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자, 흡수 도료가 있고 전파 흡수 구조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 위도 도료를 바른 형태가 되겠고, 앞에 레이더돔도 선택적 투과 레이더돔, 그리고 이제 캐노피도
이제 조종실 위에 유리 덮개도 많이 그 레이더를 반사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코팅제가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왔었고요. 이 중에 이미 많은 부분은 적용이 됐고 테스트가 끝났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ADD에서 나오는 모네미라는 잡지예요. 그래서 이게 한 2년 전에 된 건데, 이 사람들이 뭘 하시는 분들인 거 하니 스텔스 기술 재료 개발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기술이 있나? 5세대는 제대로 할 수 있나? 왜냐면 6세대가 되려면 5세대 기술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스텔스 전파 흡수 도료, 흡수 구조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흡수 도료도 있고 폼 형태도 있고 시트, 패널, 차폐 필름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 구축함이나 그 호위함에 그 조타실의 그 유리창에도 그런 코팅 필름을 붙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국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KF21뿐만이 아니에요. 함정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아무런 그 남한테 손 벌리는 거 없이, 또 우리가 개발하는 각종 무기 체계, 미사일들, 그죠? 스텔스성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무인기 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즉 이 기술이 국산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국산화 수준은 어느 정도냐? 약 2년 전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2년 전에, 1, 2년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의 스텔스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90% 정도는 구현됐다고 이야기한다. 네. 그 수준이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됐다. 저 정도면 엄청나게 완곡하게 이야기한 거, 엄청 완곡하게 또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 자료를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저 정도면 동등 이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뭐 기니까 다 읽지는 않고 2012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RCS를 측정하는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도료를 개발했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 가져가가지고 이태리에서 그 시험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험 시설에 이제 의뢰를 한 건데 이태리에서 무시를 했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실제 RCS를 딱 측정해 보더니 엄청나게 놀랐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연구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로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10년도 전이에요. 2012년이에요. 예, 우리 KF-21 개발도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에 본격화됐잖아요. 그 전까지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그렇죠. 이미 그러면 우리는 10년보다 훨씬 앞서서 스텔스 도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KF-21이 5세대가 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증거 자료도 제시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워낙 스텔스, 뭐 저피탐, 레이더 반사 면적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보를 고르다 보니 이 정보를 고르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엔진 배기구 같은 거, 또 뭐 이미 엔진도 개선형 엔진에 대해서 국산화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무인기들이 이미 국산 엔진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인기용 엔진은 거래가 힘들어요. 네. 자, 거기서 조금만 키우면 전투기용 엔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방식을 터보 제트에서 터보 샤프트나 이런 걸로 바꾸면은 바로 헬리콥터 엔진이 되는 거예요. 예. 터보 프롭 엔진이 되거나. 예.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F-35와 관련 지어서 F-35가 문제가 많은 기체임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상식적으로 왜 공군이 F-35를 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방사청이나 국방부 내에서 엄청난 지금 갈등 요인이 있다. F-35 건으로 인해서. 예.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다른 프로젝트에 흘러가는 걸 봤을 때. 예. 그런 이제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만에 하나 2028년부터 30년간 사용해야 되는데 30년부터 6세대 기체가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럼 35를 6세대로 개량해서 쓰면 어떻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도 포기했잖아요. F-22도 그래서 은퇴를 시키는 거잖아요. 30년부터. 예. 숫자도 얼마 안 되고
F-35도 지금 미국 자체가 가진 수량은 얼마 안 돼요. 초기 분량은 전투 적합하지 않아요. 한 200대 정도는. 그러니까 해외에 많이 파는 거죠. 나머지 한 2, 300대 정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구매 수량 줄이고 있잖아요. F-35는 그 품질이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늦어지고 있다고, 시한도. 그래서 30년에 다 달아져 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더 사고 싶으면 F-35를 한 2년 정도만, 1, 2년 정도만 더 기다려보면 미국에서 윤곽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업계가 포기하든 정부가 포기하든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때 뭐 개과천선을 내서 더 성능 좋은 기체로 결정이 되면 그때 그거 사면 돼요. 그때도 필요하면. 자, 그러면 우리도 30년대 초반 정도 되면은 6세대 전투기를 내놓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F-35는 주력이 아니에요. 3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도 말씀드렸죠. 주변국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좀 더 6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5세대 전투기 가지고 옛날에 영광만을 생각하고 나가면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5세대는 6세대를 못 이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30년이 넘어가서 미국이 개발한 무인기하고 F-35를 연동한다는 계획은 미국에 없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시범적으로 사진 찍기용으로는 있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6세대 전투기 따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미국 전투기들의 가장 큰 약점인 F-22, 35 호환성이 없는 거죠.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기체 하나가 작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체에는 미국도 그걸 항상 강조하죠. 예, 표준화 시켜라. 그래서 쉽게 개량할 수 있게. 잘못되면은 다른 업체를 지금 끼워 넣을 수 있게 쉽게. 즉 확장성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타산지수로 삼은 거잖아요. 예. 그런 F-35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국에서 개발한 무인기하고 연동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푼 요구하고 말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품질도 고정 안 될 거예요. 이미 공군들 알고 계실 텐데 정비하시는 쪽에서는. 네. 아파치 헬기 딱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파치 헬기도 우리 LAH나 수리온 무장 헬기 같은 것을 보면은 MU-MT 무인기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한적인 헬기의 생존성을 가장 올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아파치 헬기 미국 생산도 몇 년 있으면 끝날 거잖아요. 그죠? 미국 내 생산은. 그것을 무인기하고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무인기하고 연동이 돼서 협업. 여기서 무인기는 이제 지금 LAH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자폭 무인기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연동을 해주겠습니까? 저렴한 비용에. 아닙니다. 그냥 더 사면 그대로 굳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차세대 헬기들이 3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F-35 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사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어떻게 좀 반영됐다고 하는 것이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간 억눌려 있었던 자주 국방의 분위기를 엄청나게 싫어했던 외국 방산업체의 그 네트워크가 강력히 지금 의지를 발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지 몇 개월 만에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부분에 기세가 약해졌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